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로빈슨은 쫓겨난 초하류를 정원으로 다시 불러들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와일드 가든을 창시한 인물로 현대 정원의 발견에 실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거트루드 지킬, 독일의 칼 프리스터, 네덜란드의 메인 루이스 등에게 큰 영감을 주었지만 정원 조경가로서보다는 저널리스트로 더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인지 그의 명성은 영국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원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은 자신이 소유했던 그래비티 매너라고 하는데요. 1870년에 와일드 가든, 1883년에 영국의 플라워 가든이라는 책을 발표하는 등 모두 19권의 저서를 쓰고 더 가든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던 로빈슨은 정형식 정원을 대놓고 혐오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격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아일랜드 귀족의 영지에서 정원사로 일하면서 온실 관리를 담당했는데 상사와 한바탕 싸운 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하지 않아서 진기한 온실 식물들을 죽게 했다는 풍문이 떠돌기도 합니다. 그는 당시 성행했던 카펫 베딩이라고 1년생 식물들을 온실에서 대량으로 재배한 다음 여름철에다 심어서 그것도 패턴에 따라서 문양을 만들어서 심는 방식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난방을 거부해서 식물을 죽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실 사건이 있는 후 로빈슨은 런던의 리젠트 파크 식물원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거기에서는 그가 다행히 온실 식물이 아닌 월동이 가능한 다년생 야생화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들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시골 농가 정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와일드 가든, 즉 야생의 정원을 다룬 충격적인 책을 펴내게 됩니다. 요즘이라면 아무도 야생화 정원에 충격을 받지 않았겠지만 로빈슨이 책을 냈던 시점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무렵에는 풍경화식 정원이 노쇠해져서 힘을 잃어가고 정형식 정원이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민혁명의 결과로 전에 없던 사회계층, 즉 자본가와 부유시민계층이라는 신인 세력이 형성되었던 때인데요. 이 신흥부자들은 귀족들을 본떠 근사한 저택을 짓고 정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 먼저 비집고 들어간 것이 건축이었는데 그들은 저택이나 코티지를 설계하면서 내친김에 정원도 같이 만들었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가 레지널드 블룸필드는 정원가가 만드는 풍경화식 정원은 이제 아무 감동을 주지 않는 고루한 전통의 답습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원의 건축의 연장이므로 건축가가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연장이니 당연히 건축적 원칙에 따라서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원이 기하학적인 모습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 거죠. 사실 정형식 정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1892년에 블룸필드가 집필한 영국의 정형식 정원이라는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로써 블룸필드와 로빈슨의 충돌은 불가피해졌죠. 20년이 지난 20년간 자연스러운 야생화 정원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했던 로빈슨이 이 책에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죠. 페넬로페 호프하우스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해요. 로빈슨은
1870년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책과 간행물들로 독자들을 강타했으며 당시만 해도 시골집 등 단순한 정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튼튼한 식물을 기르라고 독려하는 그런 열렬한 운동가가 되었다. 또한 그는 완전히 비정형성을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정원에 있어 건축가의 역할을 비난의 악명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세기가 마무리되고 20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시작된 로빈슨과 블롬필드의 충돌은 조경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란이 둘 사이에서 머물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친 건축가와 조경가의 패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인데요. 이 분란의 불씨를 유럽 대륙으로 실어 나른 인물은 헤르만 무데치우스라는 독일 건축가였습니다. 이 무렵 영국에 머물고 있던 무데치우스는 분란의 대상이었던 영국의 코티지 건축에 매료되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결국 귀국 후에 연구 결과를 묶어서 1904년 영국 코티지 하우스라는 3권짜리 책을 발표를 하면서 코티지 하우스를 본뜬 전원풍의 저택을 독일에 크게 유행시켰습니다. 물론 블룸필드를 본받아 정원도 직접 설계를 했죠. 건축가들이 만드는 코티지 정원은 바로크 정원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기 마련이므로 1920년대까지 겉으로 보기엔 건축가들의 정원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로빈스의 영향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고 그런 로빈슨 자신조차 그가 던져둔 그런 화두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한 여러 정원가들 덕분에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국의 거트루드 지킬과 독일의 칼 페르스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슨과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그의 동조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많은 작품과 글을 남긴 거트루드 지킬은 로빈슨처럼 건축가들과 대립의 각을 세우지는 않고 그들의 어떤 제시하는 건축적 틀을 수용함으로써 로빈슨이 꿈꾸었으나 현실하지 못했던 새 정원의 비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거트루드 지킬의 정원은 전쟁이 아니라 화합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빈스의 그래비티 매너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야생화 정원이 있고요. 잔디밭, 진달래은행, 동쪽 정원, 고산 등 이렇게 테라스의 화단이라든지 구분이 된 이런 고산 초원이라든지 진달래길, 키친가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장 식물을 위한 새로운 키워드 거트루드 지킬 위대한 정원 예술가입니다. 영국 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로 지금도 그 영향력이 시들지 않고 있는 거트루드 지킬은 엄격한 쪽머리에 빅토리아풍의 검은 원피스를 입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정원을 돌아다니는 노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인데요. 지킬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색채 정원과 얼핏 매치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어쩌면 검은 옷과 지팡이는 위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지킬 선녀로 변해서 마술봉을 휘두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굉장히 보이는 외형과 달리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보였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트루드 지킬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루한 정원에 마술처럼 빛과 색을 가져다 줌으로써 새로운 장르를 완성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건축
식과 정원의 화합을 이루어낸 것 외에도 식물, 그 중에서도 다루기 힘들다는 야생화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으며 그가 연출했던 장면들을 지금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야생화를 자유롭게 풀어놓기는 했지만 완강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던 윌리엄 로빈슨과 비교해 볼 때 첫 정원 작품으로 한 번의 마에스트로의 평판을 얻은 지킬의 이런 비결은 우선 자유로운 사고체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타고난 감각과 오랜 세월 화가로 활동해서 얻었던 그런 체험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자유로운 사고 체계가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하지 않았나. 옆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 거트루드 지킬의 디자인된 정원들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자유롭고 색감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기도요. 여기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림같이 멋있는 정원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녀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화가 일을 접고 정원 예술가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의 삶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정원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정원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 유전자,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킬에게 정원은 어린 시절부터 일상에 속해 있었죠. 유난히 색에 민감했으므로 꽃의 다양한 색조에 매료되었던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영국 남부의 서리 지방의 고향이었던 지킬은 만 18살이 되던 해 1861년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예술학교에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나갔다가 1976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10여 년 만에 귀향을 했습니다. 딸이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맨스테드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이곳에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이런 정원이 지킬의 공식적인 첫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과 3, 4년 만에 소문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정원 예술가로서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죠. 영국인들은 소문난 정원을 방문하는 전통이 있어요. 지킬 모녀의 먼스테드 히드 정원에도 방문객들이 찾아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당시의 가든이란 제호의 잡지를 발행했던 윌리엄 로빈슨과 영국 장미협회 회장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지킬은 정원이 대안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예술적 체험을 집약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했죠. 거트루드 지킬의 정원입니다. 이쯤 로빈슨의 권고로 정원 잡지에 기고를 시작했는데 1932년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뜨기까지 천여 편의 에세이를 쓰고 모두 13권의 책을 냈으며 크고 작은 정원 400개를 디자인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작업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작업량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지킬에게 정원이 전부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킬에게 미술학교에 입학했던 해에 미술 공예운동의 창시자인 한 명인 윌리엄 모리스가 학교 인근에
디자인 회사를 설립합니다. 본업이 화가였던 윌리엄 로빈슨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활용품을 몹시 역겨워했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이 가치 있는 그런 철학하에 벽지부터 가구까지 직접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손재주가 많았던 지킬이 마음과 손과 눈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모리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음은 물론이고 지킬을 회화 외에도 자수, 조각, 판화, 직조, 사진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분야를 넘나드는 이런 포괄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성향에 힘입어 후에 정원예술가로 완전히 방향을 굳힌 후에도 양식에 구애받지 않은 편견 없는 정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윌리엄 터너의 그림 세계입니다. 미술관에서 터너의 그림을 연구하면서 보낸 수많은 시간은 터너의 화폭을 환하게 밝히는 지중해의 빛과 색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윌리엄 터너의 그림입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지킬의 작품과 많이 좀 닮아있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1874년) 지킬은 터너의 빛을 찾아서 여러 달에 걸쳐서 북아프리카, 그리스,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만난 파스텔 색조의 생물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고 그런 영향이 축적돼 가지고 후에 지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경제화단을 탄생시킵니다. 경제화단은 본래 프랑스 정형식 정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계를 이루던 회양목 생단이 진화해서 꽃피는 식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여기에 이런 지금 이게 여기에 램스이어 같이 생겼는데요. 이런 애들이 원래는 회양목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꽃피는 식물로 대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계화단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지킬의 경계형의 화단은 독립적인 정원 요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화폭 속에서 더욱 빛나는 터너의 맑은 색조는 응시하던 수많은 나날 중 야생화들이 저렇게 액자에 담되 윤곽 없이 서로 스며드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소로를 따라서 화단을 길게 배치하는 것이 경계화단의 기본 형태였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응용했고 특히 옹벽, 계단, 테라스 등 시설물을 화단처럼 이용을 해서 식물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최대의 상승 효과를 내는 기법 역시 지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경계화단에서 보여준 지킬의 탁월한 감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전체의 구성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킬의 정원은 손수건 크기의 화단으로부터 몇 헥타르에 이르는 숲 정원까지 때로는 정형으로 때로는 자연형으로 장르를 넘나들면서 전원의 정다움, 도시적인 세련됨, 이국적인 매력 등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식물들로 팀을 짜서 배치할 수 있고 수많은 변주곡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식물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무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최상의 효과를 얻어낸 지킬의 어떤 방법론은 건축과 정원의 화합뿐 아니라 사람과 식물 사이에서도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를 돌고 있던 정원에 지킬이 보여준 자유로움과 균형감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을 위한 새로운 키워드, 개인의 발견과 미래의 정원 16장입니다. 20세기가 밝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세기의 변화가 가져오는 당연한 현상이었는데 1909년 독일 건축가들이 주동이 되어서 결성한 독일 베르크분트라는 모임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예술가, 제품 디자이너, 엔지니어에서 사업가들까지 참여해서 쿠션부터 도시계획까지라는 모토를 걸고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했습니다. 1917년에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더 스테일이라는 예술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역시 건축에서 디자인, 회화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화가 몬드리안이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과 흑백의 면이 검은 선에 의해서 두드러지는 몬드리안의 그림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1919년 독일 바우하우스라는 예술대학이 설립되면서 절정에 달았습니다. 바우하우스는 공예학교와 미술학교를 합병하면서 출발했고 기술과 예술이 하나여야 한다는 뚜렷한 의도하에 설립되었습니다.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이 선보인 아무 장식 없는 박스형의 건축물은 몬드리안의 그림만큼이나 세상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죠. 그러나 이런 강한 변화의 욕구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특이했던 점은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랬죠. 전쟁이 발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대를 메고 자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반전시를 써서 발표한 헤르멘 헤세가 매국노로 몰려 사회에 매도되었던 것이나 취리 대학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페르스터 교수가 반전 가사를 발표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린치를 당한 사실 등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도 전쟁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나자 남은 것은 지옥으로 변한 세상과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이를 스스로 추스려서 진정한 새 세상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종전을 전후로 해서 시작된 더 디테일과 바우하우스의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몬드리안의 작품과 바우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국토복원이라는 끝없는 과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술의 발달을 부추겨서 지난 세기까지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재료의 공법이 주어졌습니다. 총탄을 생산했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여야 했고, 기술은 아름답다, 기술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믿음이 사람들을 다시 들뜨게 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실의 절망감을 채워줄 수 있는 구원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서민층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광했습니다. 이 생각은 혁명적이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움직임에 정원 예술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분야가 정원이므로 어디에
되기가 난처한 그런 상황인 거죠. 바우하우스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의 철학은 자연과 인공을 엄격히 양분했고, 정원은 생산이 아닌 회복을 위한 공간이었고 고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스테일이나 바우하우스의 움직임이 정원 디자이너를 비껴간 것은 아닙니다. 부럽기도 했을 거예요. 건축과 예술에서 퍼져나오는 엄청난 혁신의 열기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원계에서도 새 건축, 새 정원, 미래의 정원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토론이 시작되었고 1930년대 나치가 집권할 때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격적인 토론을 주도했던 인물이 대부분 기성세대가 아니라 정원계의 새내기였다는 점입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세대였죠. 그들은 마치 대비 인사라도 하듯이 너도 나도 미래의 정원에 대한 보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둘째, 토론의 중심에 선 것이 개인 정원이었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에는 개인을 발전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가나 대의를 위한 그런 전쟁의 어떤 무의미함을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죠. 개인 정원의 미래를 찾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20세기의 세계관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미래의 개인 정원은 주거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거실처럼 머물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원을 장식이나 과시의 목적으로 조성했던 구세대와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주거형 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였는데요. 여기에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육종가 칼 페르스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칼 페르스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답이 찾아졌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그는 1917년 전쟁이 한창일 때 미래에 꽃피는 정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며 전장의 용사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식물, 새로운 정원은 참호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정원으로 상징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칼 페르스터의 이미지인데요. 칼 페르스터가 생전에 좋아했던 델피늄이라는 꽃입니다. 저도 델피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꽃이에요. 전쟁이 끝나자 보르님 정원에 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정원가 외에도 건축가, 예술가, 음악가와 작가도 찾아들었고 1920년대에는 이곳에 일종의 문화 서클이 형성됐죠. 이로써 정원적 상상력을 응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됐고 이를 나중에 보르니머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모더니즘 건축가와 정원가가 직접 만나서 소통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토론의 결과로 미래형 주거정원의 윤곽이 잡혔고 공동으로 작품을 만들고 생각을 모아서 발표를 했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미스 반 데어로에 역시 보르님 정원을 드나들었고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당을 설계한 한스 샤루는 보르님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이 보르니머파가 만들어낸 미래형 주거정원의 구조는 사뭇 단순했습니다. 정원을 옥의 거실처럼 쓸 수 있어야 했고 중앙을 시원하게 비워두고 풍성한 식물로 사방을 둘러싸고 숲속의 빈터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인류가 동굴을 떠나서 숲속의 거주지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태초의 정원이 부활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능 공간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과 시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제한된 미래형 주거 정원에 오히려 식물 세계가 풍성해지고 태초의 자연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보르니머파의 주거형 정원의 주도권을 잡기는 했지만 모든 정원가들이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모더니즘의 어떤 기능적인 표현법을 정원에 1대1로 대립해 보려는 시도도 적지 않았고, 미술의 표현주의 기법을 정원의 형태 언어로 직역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대개는 한두 개의 시험작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모던한 형태 언어를 적용한 그런 정원 디자인은 사뭇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일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불과했죠. 미래 주거형 정원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던 1928년 바로 그 미래의 인물이 베를린에 나타났습니다. 눈병을 고치기 위해 멀리 브라질에서 건너온 로베르토 브룰레 막스 19세의 소년이었죠.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로베르트 브룰레 막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